제가 딱히 과학적 소양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관련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적 사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원리를 파악한다거나 이과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과학적 태도라고 한다면 증거에 기반하여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 100%라고 하더라도 99.99%로 확신으로 단언할 때도 만약에를 가정하는 것. 도출된 합의와 약속을 중요시하는 이런 태도를 참 좋아해요. 말하고 보니까 과학적 사고에 대한 지향이라기보단 과학적 태도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비단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사람들 혹은 실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뚜껑 열리게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지구 평평설입니다. 무슨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음모다 이런 건데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근거는 무수히 많으며 반대로 지구는 둥글다라는 주장은 허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서 발현되는 종류의 주장을 과학 부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책은 지구 평평설을 시작으로 해서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에 대한 수많은 비과학적 사고와 음모론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제목처럼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는 과학 부정론자들의 특징과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과학 부정론자나 음모론을 심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확증 편향이 거듭되면서 견고해진 그들의 견해, 행여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 들어갈 때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화제를 전환하기도 하고요.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떤 아집이나 고집에 휩싸인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관련 연구를 한 학자들은요, 과학 부정론을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주장을 합리적인 논쟁이나 정당한 토론처럼 보이도록 수사학적 전술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둡시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00년 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에이즈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이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인 인구의 20% 가까이가 이미 감염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국가가, 대통령이 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회의였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남아공 대통령은 에이즈의 원인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면역 기능 저하다 라고 하면서 마늘, 비트, 레몬 주스로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국내외의 수백 명의 과학자가 제발 그 의견만을 철회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에이즈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지도티미딘과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사실은 아프리카 시민을 독살하기 위해 서구가 꾸며낸 모의의 일부다 라는 어떤 음모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모론에 지배당한 대통령은 무려 전문가 회의까지 진행해 놓고는 이딴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결과 2005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이즈 사망자는
하루 평균 900만에 달했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의 잘못된 신년 때문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조기 사망 사례가 36만 5천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남아공 대통령의 과학 부족론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죽게 만든 겁니다. 과학 부정론자가 국가 정책을 책임지게 되면 이런 사례처럼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와닿지가 않을까요? 그럼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교육감은 과학 평평론자였어요. 대놓고 지구는 평평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과학 부정론자들이 이제 주로 쓰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논쟁을 가르쳐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라는 미국의 일부 보수 단체의 슬로건 같은 것인데, 이 교육감이 이런 말을 하면서 교육감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하고 토론해보자. 혹은 과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과학적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말만 보면 그럴듯한, 그냥 들으면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만약 이런 말에 반발하면 되려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논리로 지구 평평설을 조금씩 퍼뜨린다면 어때요? 상상이라서 이 예시도 좀 그런가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어린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시키면 자폐가 걸린다. 코로나 백신은 거대 제약회사와 강대국의 음모다. 최근까지도 실존하고 있는 위험한 주장들이죠. 이 책의 저자는 다소 강하게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방법을 찾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안타깝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전체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과학 부정론자가 될까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일반화되는 것을 좀 경계할게요. 다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과학 부정론자들의 의견은 지식, 상식의 수준을 넘어간 정체성이자 신념이 됩니다. 그래야만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설득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온갖 과학적 증거들을 들이미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가 증거와 실험에 기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와 같이 일종의 계시처럼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사항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끌어들이면서 계속된 자기 확신, 확증 편향으로 견고하게 스스로를 지킵니다. 자신의 견해에 신뢰를 더해주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요. 밖에서 아무리 바보 같다, 답답하다 말을 해도 그들은 마치 독립투사처럼 더욱 멋지게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일을 경험하면 이런 과학 부정론의 어떤 계시를 느끼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항상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번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 보지 못했고 기회도 없었어요. 원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적어도 혹은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처음부터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몇몇 거대한 음모론으로 이 모든, 나에게 불리한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은 엘리트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음모론에 동참하는 사람이 매우 적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적은 만큼 세상에 음모가 뿌리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깨어있는 소수만이 이 음모를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평평한 지구로는 실험적 증거, 과학적 증명으로 설명 불가능한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정체성은 이들의 삶의 목적을 제공하며 단합된 공동체를 만들어요. 또한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모두 부패했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상처의 상당 부분을 해명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당신의 신념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떤 인신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과학 부정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 부정론의 구성 요소로 5가지 공통점을 도출해냈습니다. 1. 체리피킹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2. 음모론을 믿는다. 3. 가짜 전문가에 의존하며 진짜 전문가는 무시한다. 4.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5. 과학은 완벽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한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체리피킹. 체리피킹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취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소비자가 딱딱 좋은 것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 이를테면 스피커, 오디오, 거치대 등등등 관련한 모든 세트를 제가 맞춰서 이렇게 내놨어요. 이렇게 통째로 사가게 되면 저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체리피커들은 그냥 퉁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품 중에서 좋은 것, 저렴한 것만 골라서 산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의 체리피킹은 좀 달라요. 자신들이 신봉하는 가짜 과학을 학문적으로 가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혹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따라서 관련한 수많은 증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증거만 믿고 신뢰하는 거죠. 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고수해야 하고 나머지 모든 증거들은 모조리 기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는 모든 증거들은 다 기각을 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정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과학이고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미시간 호수라고 엄청 넓은 호수가 있거든요. 자, 이 호수를 배를 타고 저 멀리 간 다음에 딱 뒤를 돌아보면 도시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겠죠. 지구는 둥그니까 곡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가 점점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실험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단순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예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멀리 가도 도시가 그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온도 차이로 인한 신기루와 비슷한 현상이에요. 차가운 공기층 위에 뜨거운 공기층이 쌓이면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각도상으로는 보일 수 없는 저 뒷물체가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잔망경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미시간 호수 실험에서도 아주 가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원래는 늘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해요. 과학적 사고는 어떤 것인가요? 멀어질수록 도시가 서서히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보인다면 어떤 기작이 작용해서 보이는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혹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봐야 하죠. 그러나 지구 평평론자들은 모든 상황에서의 근거를 원치 않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 기상 조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런 신기루처럼 보이는 도시를 보면서 그거 봐, 보이잖아. 지구가 둥글다면 지금 안 보여야지. 그런데 보이잖아. 이게 바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가 둥글면 분명 도시는 보이지 않아야 하고 거의 대부분의 날 동안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지구 평평론자들은 보통 도시가 보이지 않는 이유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며칠, 기상 조건에 따라 신기루처럼 보일 때만 중요하죠. 이런 실험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이들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도시가 때에 따라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과학 이론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려요. 이 답이 없죠. 이것은 확증 편향, 선택 편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믿고 싶은 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도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다시 확증 편향으로 흐르는 이 과정. 과학이 작동하는 과정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음모론입니다. 이 세상에 음모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담배 회사의 공모, 민간인 사찰 시도까지 증거를 통해 밝혀진 음모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음모론을 활용한 논증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예는 증거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론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애초에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나 전문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그들에게 있어 무용지물입니다. 음모론은 추측에 기반하며 증거가 없는, 즉 말 그대로 순수한 추측입니다. 문제는 음모론의 특성상 그것이 아니다라는 과학적 논증, 검증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을 한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모두 외계인이다 라는 음모론을 주장하는데 걷다 대고 어떤 반박, 어떤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음모론의 종류에 따라 반증이 발견되더라도 이들은 기존의 음모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반증 또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음모론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봐봐. 증거가 부족하잖아. 이건 음모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도 증거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음모론은 달라붙는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그 자체가 확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라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다수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소수에 포함된다 라는 생각은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만족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진짜 전문가를 무시하고 가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양상입니다.
과학 부정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이론이 100% 확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죠? 100% 확증이 가능한 이론은 당연히 없습니다. 100%를 말하는 과학자는 과학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 기후변화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와 같은 주장에 대부분의 과학자와 전문가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의심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다들 맞다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과학 부정론자들은 논란이 없는 문제도 논란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이 모호하게 보이거나 결론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과학 부정론자들은 아주 신이 나죠. 과학엔 100%가 없기 때문에 1대 99라고 하더라도 그 1이 음모론도 될 수 있고 과학 부정의 근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이때 가짜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 가짜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체리피킹한 근거나 음모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해요. 그들이 선택한 증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혹을 더욱 키우면서 괜히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살까지 붙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과학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전문가는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주제를 벗어나 마치 정치 싸움을 하듯이 이 논제를 흘리는 거예요.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를 충분히 악마화하면서 의심하고 가짜 전문가들의 말도 안 되는 말에 과장된 동의를 합니다. 진실에 대한 의심은 과학 부정론의 핵심이 되니까요. 네 번째, 비논리적 논증입니다. 이는 비단 과학 부정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교묘하고 이상하게 대화를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상대의 주장에서 약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논점을 흐리거나 속단, 일반화를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은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 역시 영향을 주고 있죠. 지구의 위상변화, 태양의 활동 등도 전체 지구 기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 지구가 유의미하게 더워지는 것은 분명 인간의 한계 없는 산업활동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전체 사회가 상식으로, 과학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라는 명제 자체가 훼손된 거 아니야? 라든지 지구 위상 변화나 태양 활동의 영향 또한 우주적 스케일의 원인인데 고작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와 같은 주장이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은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에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마치 알맹이 없는 논리로 말싸움을 하듯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객관적이고 필요한 논증은 싫어해요. 과학적 사고는 없애고 말돌리기 싸움으로 가면 어느새 이 주장과 이 주장은 동등한 힘을 가진 각각의 주장이 부딪히는 양상처럼 변하니까요.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하죠?
논쟁은 건강하다. 논쟁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과학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사고를 거부하려는 직간접적인 그들의 태도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완벽해야 한다니요? 일단 과학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들 뿐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과학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분명합니다. 과학적 사고는 절대 진리는 이것이다 가 아니라 끊임없이 증명하고 보완하고 보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증명하는 과정을 반복하니까요. 그렇다면 과학 부정론자들은 왜 과학이 완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100% 안전합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른 증거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유인원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화석이 드문데 이 드문 걸로 100%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태도는 과학에 대한 단순한 회의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증적 증거에 바탕을 둔, 그러니까 사실상 저항하기 힘든 합의, 이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땡깡을 부려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귀납적 논증을 통해 이론을 만들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순신은 죽었다. 우리들의 5대 전의 조상들은 모두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죽는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의 접근이죠.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는지 모든 개별적 사례를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과학적 사실의 기초에는 언제나 약간의 잔여 불확실성, 즉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명제는 언제든지 죽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수정할 여지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열어두는 거예요. 과학적 논증이란 이런 것이죠. 하지만 과학 부정론자들은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과학적 이야기들이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금 말씀드린 사람은 죽는다 라는 말에 이런 식으로 대꾸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모든 사람이 죽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죽지 않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천년만년 살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없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도 그 사람이 100%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과학 부정론자들은 이 대답에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자, 이런 자세는 사실상 경험의 세계에서 단 하나의 사례도 빼놓지 않고 모든 완벽한 증거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다소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죠. 이 책에서는 이런 과학 부정론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꽤나 정성 들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알려주고 논쟁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도 끝까지 경청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또 정치적, 이념적, 경험적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이유들을 잘 어루어 만져주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신념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이렇게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되돌리는 어떤 사회 실험의 예시도 다루고는 있어요.
저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과학 부정론에서 최대한 빨리 많은 수를 빼내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읍소하듯이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건 완전한 저의 감상이자 완벽하게 개인적 의견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 책이 과학 부정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리고 그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것, 지구가 평평하다라든지 백신 무용론이라든지 허술하게 짝이 없는 음모론이라서 이렇게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겠지만, 이런 게 아닌 영역에서도 과학 부정론자들과 같은 이런 맥락의 주장이나 태도를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 사회과학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념의 영역까지로 넘어간 주제에 대해서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틀리고 싶어 하지 않는 신념에 대치되는 과학적인 대화를 나눈다? 그것이 가능할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저의 대화 능력이 부족하고 제 마음의 아량이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몰라? 알려고 하질 않네? 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 뭐 하려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약간은 비겁한 방법을 제가 쓰게 돼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적당한 타협으로 다른 대화를 이끌어내죠. 혹은 제가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구가 평평하다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듣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그런 걸 믿을 때 일단 대화에서만큼은 모두 열어두고, 그리고 대화의 결과 어떤 사람을 바꾸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심어주는 뭔가 기능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대화를 하지 말고, 대화 참여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딱 그 대화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서로 책임은 다하는 노력,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냥 대화 자체가 즐거운 게임처럼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주제, 사고방식, 신념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고 공부하고 나를 깊이 있게 만드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멈추지 않는 자세 또한 과학 부정론자들에게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정해진 목적으로 달리는 사람보다 성찰을 통해 단단한 사람의 말이 더욱 설득력 있고 또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책이 좀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자의 성향과 관심에 따라서 화법, 과학, 사회 등등에서 각각의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성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리 맥킨타이어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청취자 의견, 도서 추천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